S&P 500의 8차례 이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후 조정의 구간이 약 5개월 정도. 요의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조정이 15.1%나 S&P 500은 거의 8.8%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한데 지금 8차례 모두 평균을 계산해보면 S&P 500이 그 기간 동안에 약 47.8% 평균적으로 상승을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자이언트TV 안강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 내주신 또 본부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질문들이 많으셨고요. 또 주말에 저희 랩 가입 고객분들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고 금요일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오늘 좀 멘탈을 잡아드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또 뭐 워낙 그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끝났다, 뭐 정말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일부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어떤 전문가는 뭐 50% 빠지는 장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멘탈에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후에 또 뭐 질문 Q&A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때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뭐 작년 12월 달부터 파웰 의장의 어떤 이 미연준 스탠스의 변화, 보이스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올해 상반기, 맞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또 길게는 3, 4분기까지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버티는 줄 알았는데 뭐 워낙 또 빠르게 빠지는 거 보면 역시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시장이 감안해야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가 4.68% 빠졌었고 나스닥이 7.5%, 중소형주 뭐 7.6%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과거에 2018년 때 4, 4분기 때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그떤 시기 또는 그 2020년 2월 3월 달에 코로나19로서 빠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역시나 빅스도 거의 뭐 30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뭐 코로나19 때는 80, 90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 하더라도 지금 확실히 변동성과 어떤 이런 하락에 대한 어떤 아픔, 힘듦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 좀, 또 이런 변동성에 있어서, 잘 대처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상황에서는요, 보통 이런 거죠. 이 조정이 굉장히 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떤 포트를 전부 다 뒤엎고, 뭐, 완전히 뭐 현금을 들고 있고, 뭐 이런 전략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조정이 길어야 뭐 6개월에서 정말 길면 9개월 이 정도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조정의 폭 자체가 10에서 20% 정도 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포트폴리오가 낫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 아닌 건가 하는 거는 그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막 열심히 공부했다가 이제 그 올라가기 시작할 때 포트를 좀 더 집중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같이 그냥 뭐 모든 게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건드렸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나리오라서 지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을 점검하는 시기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다시 반등으로 접어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자, 이게 제가 작년 4, 4분기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테이블인데 변하기도 하고 속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테이퍼링이 있을 때의 단기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아주 좀 안정적인 금리 인상으로서 여겨졌었다면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또 짧은 기간에 훅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워낙 미 연준의 스탠스가 180도로 바뀌는 모습을 작년 11월, 12월 달에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변동성이 좀 심하게 들어왔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의 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의 어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얘기니까 여태까지는 금리를 안 올린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뭐 8번 이러니까 이제 너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미 연준의 스탠스에 있어서 이제 적응이 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플러스 미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시장은 지금은 펀더멘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매크로만 중요하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다시 또 기업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적 장세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과거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미국의 증시의 조정폭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존스가 7.4%고 S&P 500이 8.8%, 그리고 나스닥이 15.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더 빠질 거냐 하는 부분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운영하는 랩 상품을 론칭을 하면서 이 붐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버스트 사이클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씩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뭐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것,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 실적이 빠르게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정말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아직 금리를 올리기 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 임금이 상승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긴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둔화될 거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둔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8번의 차례가 모든 미 연준이 항상 다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잘 대응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과거에 보면 1970년대 이후부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8차례 그죠? 8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1972년 2월, 76년 2월, 83년 5월, 87년 1월, 94년 2월, 99년 7월, 2004년 7월, 2015년 12월 이렇게 8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클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럼 1972년도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역시나 이 금리 인상 전후로서 그죠? 이렇게 조정이 오죠. 실질적으로는 조정이 온 게 금리 인상하기 전에 왔습니다. 그죠? 시작 전이.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 15.4% 빠졌습니다. 그죠? S&P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36.3% 오르죠. 예. 그다음에 이제 76년도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전에 하락이 왔어요. 예. 15.5%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3% 올라가고 또 조정이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장은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유동성을 막 부여시켜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옥석 가리기, 종목 선별, 업종 선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타이밍이었고요. 또 83년 한번 보시겠죠. 83년에는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계속 올랐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하락입니다. 워낙 이건 센 장이었고요. 그래서 14.2% 빠졌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자그마치 71.9%나 오르죠.
네, 또 보시면은 87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10% 빠졌어요. 이거 더 작게 빠졌고요. 오른 건 48% 올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러지는 장이 오고요. 또 94년도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적습니다. 점점 작아지죠. 9.7%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56% 오르는 장이 나왔습니다. 99년도에는 13.1%, 그리고 나서 25.9%. 근데 이거는 99년 이거는 닷컴 버블 때예요. 그래서 S&P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사실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라갔죠. 자, 그다음에 2004년도를 보시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작죠. 이게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 구간이에요.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올라가는 장이 나왔죠. 그때 보시면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상승 구간이죠. 15.1% 빠지고 나서, 그죠?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오르기 시작해서 62.4%나 오릅니다. 그것도 2년 동안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쭉 해봤어요. 네. S&P 500의 8차례 이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후로 보면은 조정의 구간이 약 5개월 정도, 그리고 조정의 폭은 S&P 500 기준으로서 12.8%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의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조정이 15.1%나 나스닥이 일어났고 S&P 500은 거의 8.8%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한데 지금 8차례 모두 평균을 계산해 보면 S&P 500이 약 20개월,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상승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약 47.8% 평균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결국 이거죠.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나스닥을 보면은 그 조정폭이 더 짧고 굵어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3개월 정도의 조정이었고요. 짧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의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게 2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조정을 받았고 2달 지나고 앞으로 1달 정도 더 요 정도 맥시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가 중요한데 상승폭이 평균적으로 91%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근데 이제 기간은 2년 조금 넘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금리의 고점에 도달하는 시기까지 걸리는 시기 요 구간이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금리를 이제 다 올렸다. 이제 쿨다운 됐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진짜 큰 하락장이 30% 이상 부러지는 장이 나올 수는 있으나 우리가 판단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저는 왜 그렇게 컨빅션을 갖고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까 말씀 시작 드릴 때 붐버스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버스트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벌써 충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자, 맞아요. 모든 게 프로세스가 1부터 10까지 하나씩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지금 부러져 버리면 오히려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부러지는 장이 나오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장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제 갭 어나리시스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사이클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죠. 과거의 그 추세적 주기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계절적 주기를 말고 미국은 굉장히 긴 사이클이 이어져요. 그래서 과거 4차례를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18년 정도의 길이의 상승장이 나옵니다. 중간에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이게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8년짜리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워낙 빠르게 훅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와 모든 환경을 봤었을 때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1980년대에는 워낙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 18년의 주기의 상승폭도 200%가 안 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공황이 나왔었을 때 한 25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 18년 동안에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그 1949년부터 1968년 이 구간이 19년짜리였어요.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이때 얼마나 올랐냐면 531% 정도 올랐어요.
자, 보면은 이제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이 18년짜리 상승장은 지금을 제외하고요. 언제부터냐면 1982년부터 2000년이에요. 이때 보시면 얼마나 올랐냐면 1350% 오릅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왜 도대체 그럼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냐? 이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럼 5번째 사이클이 진행형인데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2009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죠. 네. 그러면 2009년 3월부터 미국 증시가 상승을 시작했어요. 자, 지금이 2021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13년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났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뭐 13년이 끝날 수도 있고 15년이 끝날 수도 있고 18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금리가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2000년도 닷컴 버블의 붕괴가 됐었을 때 고점 금리는 6점 몇 프로, 7%. 이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이클의 금리의 고점은 2.5%.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 많이 가봤자 3%입니다. 정말로 많이 가봤자. 그럼 그때의 절반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때의 18년 동안에 1350%가 올랐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냐? 그때 대비해서 S&P가 560% 올랐습니다. 예. 아직 절반도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PBR의 고점과 그 갭이라는 것은 이제 ROE를 얼마나 창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의 국채금리가 얼마의 고점을 형성하고요. 이 차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시면은 이 갭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ROE에서 10년 국채 금리를 뺀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냐면 첫째 사이클에는 2.9%,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7.6%,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5.8%, 네 번째 사이클에는 11.2%, 지금 다섯 번째 사이클 진행형인데 20%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에 일어났었을 때의 거의 2배 수준이란 말이죠. 자, 그럼 PBR은 어떤 식으로 고점을 형성했냐면 첫 번째 사이클의 2배, 두 번째 사이클의 3.4배, 세 번째 사이클의 2배, 네 번째 사이클의 5배예요.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사이클의 5배가 고점 PBR인데 지금은 그때의 갭이 11.2%였는데 지금은 그거의 2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원이어 포워드 PBR이 얼마냐? 4.1배입니다. 그럼 그때의 5.0배보다도 20%나 싸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봤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고점을 다 형성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버블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버블이 되려면 이 ROE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 ROE에 빠지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4차에 상승이 일어났던 구간에서의 ROE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ROE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다라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고점을 찍고 옆으로 기는 기간이 나올 때 이때 또 올라갑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빠르게 깨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 실적이 깨질 때 그때 주식이 폭락장이 대세 하락장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1, 4분기 실적이 앞으로 나올 거고 지금 4, 4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는 여전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이 닷컴 버블 붕괴가 됐을 때 한번 볼까요? 이 테이블. 자, 이게 정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피크를 친 ROE가 23%였는데요. 그 숫자가 언제 일어났냐면 97년에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ROE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계속 빠졌어요. 얼마까지? 10%가 깨집니다. 10%. 절반으로 반타작이 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럼 언제 고점을 찍었나요? ROE가 가장 고점이었던 97년의 고점이었나요? 아닙니다. 언제였냐? 2000년 3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그마치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구간에 ROE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아니었고 조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그 갭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펀더멘탈적으로서 어떤 거품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서 올라왔고 적절한 조정을 순고로 얘기하는 거고 또 적절한 실적에 맞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로 좀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S&P 500의 기존으로 좀 계산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 부담스러워하는 그 정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4%에서 5%로 1%포인트를 올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인 1.8% 미만의 금리인을 반영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S&P의 적정 가치는 5,270포인트가 나와요. 5,270. 예,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너무 과장된 생각이 아니냐라고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금리가 2.5%까지 그냥 올라갈 거다. 그래서 2.5를 반영을 시켜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6%를 그러니까 5%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7% 반영하자. 2%포인트나 더 높여버리자. 그런 적도 있거든요. 항상 위기가 닥칠 때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의 S&P의 적정 가치가 4,100이 나옵니다. 네, 4,100이면. 예.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6%, 7% 정도 더 빠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기존 시나리오는 20% 상승인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들어온다면 6.6%.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S&P 500이 12. 몇 프로 빠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8.8% 빠졌어요. 그럼 그 갭이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보면은 6% 빠진다 하면 그거를 다 밑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2년 동안 평균적으로 48%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고점이 형성이 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빠질 때 던지면은 못 쫓아가요. 이럴 때 그냥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정말 저한테 막 이렇게 문자 날리시면서 하시면서 많은 심한 말들도 많이 하시지만 차라리 그렇게 푸세요. 그렇게 풀고 던지지 마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정말로 다 던지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정말 이때는 진짜 거품이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큰 폭락장이 올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짚어드리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감사한 부분은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추가로 막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한 달에 물론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강도가 지금 2022년에 들어와서 줄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계속 인플로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줬었을 때 대기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S&P 500이죠. 그럼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 다들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냥 나스닥 다 버리고 그럼 가치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스닥의 지금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요. 5%의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ROE를 반영했었을 때 얼마나 상승 여력이 나오냐면 35.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S&P 500보다도 1.5배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펀더멘탈은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나스닥의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서 계산을 해본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이 한 2.4%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5.1% 하락했죠? 그 나스닥의 평균 하락폭이 16.8%. 그러면 1.7% 정도 초과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많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스닥은 조정이 더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스닥을 던지고 또 다른 쪽으로 갈아탔다.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서 또 퍼포먼스가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증시가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팔고 미국 증시를 들어갔다가 지금 4, 4분기부터 지금 1, 4분기까지 이런 조정이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바꿔야 돼요.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러면 계속 실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서요. 근데 그 큰 그림이 없으면 자꾸 다른 그림이 들어와서 뭔가를 갖다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이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란 것은.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그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앞으로 짚어드릴 것이고 그럼 확률적으로 맞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 실적이에요. 지금은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첫째도 종목, 둘째도 종목.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림이 올 때 빠지면 사실 감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실적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한 4% 정도가 발표를 했어요. 네.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76%의 기업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인데요. 매출이 S&P 500의 90%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목 성장률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성장률은 계속 좀 낮다 하더라도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매출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한 소비재 가격이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의 증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닝스를 놓고 보면은 작년 4, 4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고 있냐면 21.8%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ROE, 아까 말씀드렸죠. 안 꺾인다는 얘기예요.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지금 예상치가 이익 증가율이 9.5%예요. 그게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배당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또 ROE를 높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ROE가 높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스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21배가 깨졌습니다. S&P 500의 PR이. 과거의 고점에 형성됐던 게 23.5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의 레버뉴, 그 매출 증가율의 예상치가 올해 2022년이 현재 7.6%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7% 정도죠. 여기에 이제 명목 성장률 4% 지금 미연준이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쑥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명목 성장률이 8%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매출 증가율이 7.6% 나온다는 것은 GDP 성장률, 명목 성장률 정도만 나온다? 저는 보통은 더 높게 나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신 증가율인데요.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려면은요. 아주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이 되려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신 증가율,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폭락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신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되든 뭐든 계속 지금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속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지금 올라왔냐? 매주 저희가 이거 체크업을 하는데 작년 4월에 바닥이 4% 성장률이었어요. 여신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지금 얼마까지 쭉 올라왔냐면 지난 6개월, 7개월 뭐 거의 한 8개월 동안이네요. 계속 올라와서 지금 얼마냐면 9.81%예요. 여신 증가율이 미국 같은 국가의 여신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이 9.81% 나온다라는 것은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치, 미국의 어떤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연착률이냐 경착률이냐 이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계속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깨지는 숫자가 나올 거냐,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 실적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죠. 왜 우리가 지금 다 걱정을 하냐. 그러니까 2000년 3월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동성을 막 풀었으니까 뭐 뭐든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유동성의 힘이죠. 자, 그래서 보통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가지고 얼마나 올라갈지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이제 M2를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로는 시장이 아직까지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과거의 예를 봤었을 때 여력이 남아있다. 어느 정도냐? 한 15%에서 한 30% 정도. 네. 예, M2로 봤었을 때. 자, 근데 그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M2로 계산한 거예요. M2 증가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13%입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은 13%로 늘까요? 그 정도는 안 늘겠죠. 왜? 지금 긴축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13%가 아니라 0%로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0%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완전 긴축이 아니라 완전 뭐 양적 축소까지 다 들어가고 뭐 굉장히 어떤 경제를 갖다 그 하드 랜딩을 도모하는 그런 현상일 거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M2 증가율이 두 자릿수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법 나온다고 치면 지금의 상승 여력이 15에서 30% 유동성만 봤을 때 거기다 플러스 M2 증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다 감안을 하고 판단을 했었을 때는 물론 지금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버티기 어렵고 막 내 계좌가 지금 15%가 그냥 녹아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냐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50% 더 오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다영업자들은 힘드시겠지만 월급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더더욱이나 어떻겠습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이빙스 레이쇼도 상당히 높죠. 또 여기서 이제 순자산 가치도 높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인플로가 왜 이렇게 높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열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거품의 거품이다. 더 이상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숫자가 계산이 될 때 그게 닷컴 버블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의 P 멀티플이 50배가 넘어섰고 50배가 뭡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의 나스닥의 멀티플은요, 30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판단하는 숫자는 비싸 보이죠. 아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저희는 큰 걱정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선진국이라든지 신흥국의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세게 부러지는 콜, 제가 뭐 요즘에 또 뭐 별명들을 많이들 항상 지어주시는데, 네. 뭐 요즘에는 제가 콜동원이랍니다. 근데 저는 콜동원이 아니고요. 그냥 시장을 그렇게 보는 현재 상황인 것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2006년, 2007년, 2008년 아까 이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졌어요. 근데 시장은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가 이 잔존가치 모델 돌렸을 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대놓고 세게 올라가더라도 때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였고요. 지금은 그 똑같은 분석을 지금 해보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20%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빠질 때 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팔라고 얘기 안 하겠죠. 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요 타이밍에서 틀리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려서 변동성 장세를 잘 좀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정도까지 부러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금리 인상 전까지 변동성 장세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처 방법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으면 또는 부동산에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일정 부분 주식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또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성장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ETF라든지 13개 종목,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었고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대형 성장주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ROE가 꺾일 수 있고 지금 너무나 높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공격이 들어올 거고 이제 피크는 지났고 그러니까 이 성장주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자, 그것을 이미 반영한 주가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지금은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목을 공부를 하고 종목의 펀디멘탈을 이해를 하고 그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걸 그냥 쭉 가는 거죠. 20년 들고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저는 여기 매크로를 집어넣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 나스닥에 대해서 워런 버핏님은 투자를 하지 않으셨고 보통 S&P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가치주를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벌어졌던 괴리가 다 꺾이고 오히려 가치주들이 더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엄청난 부가 만들어졌다.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똑같이 이제 그런 비교를 또 하세요. 뭐라고 비교를 하시냐면 가치주를 들고 있었더니 언더퍼폼을 여태까지 계속 했었는데 아크 같이 왕창 올라갔다가 아크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요게 이제 다시 밑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 2년만 보신 거예요. 그 전에 2009년부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워런 버핏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게 애플이잖아요. 그럼 애플을 뭘로 보실 겁니까? 성장주로 보실 거예요? 가치주로 보실 거예요? 성장주로 봐야죠. 근데 성장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미국의 나스닥 100기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그냥 성장주 다 나스닥 관련주들 다 던져. 그리고 아예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가치주로 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거니까 원자재 관련주들만 사고 있어. 이렇게 하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익스트림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한쪽으로 쏠림으로서의 투자를 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내려드리자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측 가능할 정도이고 물론 그 예측 가능한 정도의 안 좋은 쪽으로서 최하단까지 왔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포트폴리오를 들고 계셔야지 여기서 이제 흔들려 버리면 이제 엇박자 나고 투자는 다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왜? 그만큼 낮은 금리 시대이고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높게 나오고 있으나 저는 이게 트랜지토리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오르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어떤 환경이냐라고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좀 이성을 차릴 필요가 있고, 네, 뭐 항상 또 재밌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을 때가 바닥이다. 네, 많습니다. 네. 시그널이군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동안 저는 콜 동원도 아니고 최후의 비관론자도 아니고 그냥 투자 전략을 세우고 가장 될 수 있으면 좋은 수익을 올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한번 정리해서 백브리핑 시간 때 다시 한번 유동건 본부장님께 질문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